저는 결혼 8년 차로 남편과 사이에 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한 데에는 시댁 식구들이 좋은 사람이었던 이유가 컸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아가씨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어쩜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겼대?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식구랑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는 시어머니가 밝고 친절한 분이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결혼 후에도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한 후에도 저희 가족은 원활하게 지냈고 아이도 금방 태어나 행복을 더해 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손주도 금방 보여주고. 역시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구나.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손주 지원도 내가 쭉쭉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아이 키워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정말로 예뻐해 주셨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친구들은 저를 보고 시댁 하나는 잘 만났다고 정말 부러워해 주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댁에는 항상 잘하고는 했어요. 명절이면 명절, 시부모님 생신이면 생신. 제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죠.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신혼 초기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시댁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저는 원래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까지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죠. 어릴 적에도 우리 집은 반 친구들 집 중에서 제일 컸고 20대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도록 여행비를 모두 대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넉넉한 부모님의 원조 속에서 저는 잘 자라왔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도 시댁보다는 우리 친정이 더 잘 살아서 결혼 비용도 더 많이 부담했고요. 저희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비용은 대부분 친정에서 부담을 했어요. 신혼집도 반반 내서 마련했고요. 내 친구들은 다들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식 비용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당신은 진짜 멋진 여자인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나도 이렇게 장가 잘 갔다는 소리를 듣잖아.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도 결혼 당시에 저에게 정말로 고마워했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불경기가 닥쳤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셨죠. 하지만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폐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행히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었을 때 사업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퇴직금 등도 모두 다 챙겨줄 수 있었어요. 딸, 미안해. 아빠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애써 봤는데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은 딸에게 필요한 것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그런 능력이 못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걸로도 충분하고 넘쳐요.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저도 돈 벌면 돼요. 그러면 저희 집 하나 유지하는 거야 문제도 아니죠? 이제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폐업하고 나면 한동안 좀 푹 쉬세요. 저는 아버지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친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결국 폐업을 한 후
아버지와 친정엄마는 한동안 적응을 하셔야 했어요. 이제까지 넉넉한 경제 사정이었다가 갑자기 돈줄이 막히게 되자 친정 부모님도 적응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씀씀이도 줄이고 매달 나가던 지출도 최대한 줄여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고생스러우셨고 마음도 힘드셨지만 곧 적응을 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남편이 친정의 사업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혹시 너무 신경을 쓸까봐 좀 천천히 알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댁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었어요. 이전까지 저에게 항상 다정했던 남편과 시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사업에 대한 소식을 남편에게 알린 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저와 친정을 위로하기보다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었어요. 아휴, 사돈은 왜 사업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키울 때까지 놔두셨대? 능력이 좋으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지금이라도 다시 살리려고 하고 계시니? 부도라도 나면 어떡해? 빚쟁이 되는 거잖아. 이제까지 덕분에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났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 당신은 그냥 돈도 없이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아, 진짜 망했네, 망했어. 나 완전 집안 가장이 된 거잖아. 좋은 시절 다 가버렸네. 저는 이런 시댁의 반응에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시댁에서 이전에는 친정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 말이 썩 달갑게 들리지 않아서 떨떠름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세요. 저는 돈 걱정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 놀랐네요. 그간 시댁에 잘했잖아요. 돈보다는 응원이나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도 떨떠름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사실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댁에서는 저를 대놓고 더욱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이제 어디 기댈 곳도 없잖아. 이제 나 아니면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사람도 없네. 당신 친정이 그렇게 되어서 내 계획도 다 틀어졌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지금까지보다 나한테 더 잘해야 할걸? 폐업이라니. 이제 더 나을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네. 며느리가 돈도 없고 이제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게 생겼다. 너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집안일이라도 도맡아 해라. 돈 없으면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우리 집이 너 먹여 살리는 거잖냐. 잔말 말고 밥 열심히 하고 청소나 잘해. 저는 이렇게까지 태도가 돌변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까지 돌변을 하다니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며 살아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친정이 기울었다고 저를 이렇게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를 사랑해 주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 가슴이 아파 혼자 울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가족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친정 사업이 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를 이렇게 모질게 대하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국 저도 적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구박하고 냉대했지만 이제 이것이 저의 현실이었죠. 전 차차 적응을 해 나갔고 시댁 식구들의 바뀐 태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렇게 2년가량을 더 지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어딘가로 쏜살같이 나가는데 행선지도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수상했죠. 전 한동안 남편을 관찰하다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대해온 태도를 보면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 문자도 찾아보고 통화 기록도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남편 몰래 차 내비게이션도 확인해서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봤죠. 그런데 크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저는 계속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문득 남편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남편은 영업직이어서 혹시 몰라 자동 녹음을 켜두고 핸드폰을 사용했거든요. 저는 남편 몰래 자동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 불륜 증거가 되는 통화 녹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한 내용이었는데 깜빡하고 지우지 않은 것 같았죠. 오빠, 우리 이번에 호캉스 가면 어때? 집에 말하기 뭐하면 친구들이랑 계곡 놀러 간다고 하고 와. 내가 호텔비는 쏠게. 알겠지? 우리 최근에 자주 못 만나서 나 속상하단 말이야. 약속이다. 가기로 한 거야.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오빠만 믿고 있어. 진짜 우리 자기가 최고다. 호텔비도 내주고, 내가 진짜 멋진 여자 만나고 있다니까. 고마워, 우리 자기. 저는 통화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람을 피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접하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찬밥 취급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도 얼마 안가 진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불륜 증거를 잡아서 남편에게 제대로 되갚아주기로 했어요. 저라고 이렇게 당하면서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야 남편이 마음 놓고 불륜 증거들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남편이 어딘가에 다녀오느라 늦게 귀가를 하면 잠시 마트에 다녀오는 척하면서 남편의 차에 가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어요. 또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죠.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죠. 당장 연락할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저장은 해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분한 생각이 들어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당신네 오빠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죠? 천만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랑 단판 좀 지어야겠거든요.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누구시라고요? 어머, 네네.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은데요. 상간녀는 처음에 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전 일단 기선제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있고 그래서 상간녀가 잘못을 빌고 헤어지겠다고 하면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용서를 할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정작 저와 만났을 때는 오히려 당당한 것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상간녀는 아직 도착해 있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았죠. 20분이나 늦게 나타난 상간녀는 온몸에 아주 휘황찬란한 명품을 휘감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돈이 많아서 돈이 아쉬운 여자는 아니었어요. 하긴 저희 남편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만나는 것을 보면 돈 많은 집 아가씨가 불장난을 하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더 자존심이 상했죠.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인데 상간녀에게는 장난 같은 일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상간녀가 자리에 앉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대체 가정이 있는 남자는 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만나는 거예요? 앞길 창창한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불륜은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사과하고 이제 다시는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왜요? 당신 남편이 저한테 반한 게 제 잘못인가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한테 잘하니까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날 불러내서 어쩌려고요? 그냥 남편 간수나 잘하세요. 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주 뻔뻔해 또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자기야 합리화하면서 이런 부도덕한 짓 저지르면 사는 게 뭐가 더 나아져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당신이죠.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긴 건 본인이 잘못한 건데 뭐가 잘나서 나를 만나자고 해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아줌마네. 난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상간녀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자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당장 머리채라도 쥐어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죠. 상간녀는 제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상종하기가 싫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놀라거나 아님 적어도 미안해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멍청이 같았죠. 유부남인 걸 알고도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라면 죄책감 따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저는 분해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직 진 것은 아니었으니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를 계속 모으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얼마 후 출장이 있다고 갑자기 1박을 하고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 여보, 나 출장이 갑자기 잡혔지 뭐야? 지방으로 가서 1박 하고 와야 돼. 아침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늦은 밤에 돌아올게.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간다는 감이 왔어요. 그런 여자라면 분명히 남편에게 제가 본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했을 것이 분명했죠. 그럼 남편도 제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런데도 뻔뻔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전 정말 제대로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고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변호사를 알아봐두지 않아서 남편이 없는 동안에 그간 모은 증거를 모아 정리부터 해두기로 했어요. 분하지만 저런 소리를 들어도 제가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알릴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대단한 증거를 못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구는 것 같았지만요. 나 없는 동안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어. 자꾸 전화하거나 하지 말고. 일하느라 바쁘니까 나도 연락은 못 할 거야. 할 이야기 있으면 다녀와서 하고. 제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니. 전 속으로 정말 많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역시나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간 날 저는 집에서 그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불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알아보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늦은 밤까지 잠도 자지 않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상간녀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보았나 했어요. 하지만 다시 보아도 제 핸드폰에 뜬 것은 상간녀의 전화번호였죠. 그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다니 그 사실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잘못 눌렀겠거니 싶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죠. 하지만 상간녀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상간녀가 3번째 전화를 걸자 저에게 전화를 건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쯤 되자 무슨 일인지 궁금한 생각마저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몇 번을 주저하다가 결국 상간녀의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저기 당신 남편이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저 좀 찾으러 와주세요.
전화를 받은 상간녀는 절박해 보였어요. 속삭이듯이 저에게 말을 하더니 정말로 문자로 주소를 하나 찍어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전 어리둥절했지만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지방 어딘가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걸 오라고 한다고 가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한 뒤 출발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녹음기를 챙기고 핸드폰 촬영을 도와주는 도구까지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아주 만약을 대비해서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 도구까지 챙겼죠. 그리고 상간녀가 찍어준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도 알아봐 두었어요.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일이 났든 아니든 경찰이 출동해 주어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한 뒤 저는 친정집에 잠시 아이를 맡기고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데만 해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라 부지런히 이동했어요. 도착을 해보니 단독 주택 형태로 만든 별장들이 있는 동네였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딱 봐도 부자들이 별장으로 쓰는 주택들이 있는 동네 같았죠. 주택마다 넓은 마당이 달려있고 주차장이며 잘 관리된 정원까지 그냥저냥 만들어 놓은 주택들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상간녀가 가르쳐준 주소지의 주택을 도착했어요. 별장처럼 큰 주택이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별장이 워낙 커서 상간녀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했어요. 큰 거실을 지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둘러보다가 가장 안쪽에 있는 방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전 살금살금 다가가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전 거기서 남편과 상간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그 앞에 노트북과 핸드폰, 서류들을 내밀며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잠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제 뒤에 숨는 것이었어요. 언니, 언니,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떡해요. 언니 남편이 저를 가두고 이상한 걸 요구하잖아요. 저는 상간녀가 꼴 보기 싫기는 했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아주 많이 당황한 것 같았죠.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대체 어떻게? 아니 이건 다 오해야. 저 여자가 오해를 한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노트북과 서류들을 싸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 반사적으로 도망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남편은 도망가려고 온 몸을 비틀고 저항했지만 옆에서 상간녀도 남편을 붙들고 늘어지는 통에 남편은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3명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몸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는 사이 제가 별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두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도착했어요. 경찰들은 진입하자마자 저희를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어요. 제가 신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 상간녀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가둬두고 뭔가 수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얼른 체포해 주세요. 제 말에 경찰들은 도망가려는 제 남편을 제압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모두 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죠. 경찰서로 가서 듣게 된 사건의 전말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것이었어요. 상간녀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본인을 정말로 사랑해서 자신을 만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유부남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오늘 나를 방 안에 가둬놓고 재산을 다 넘기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가두고 갈취해 당장 좀 잡아 넣어주세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를 사랑해서 뭐든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좀 한 거지. 가둬두고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정말이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네요. 상간녀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서로에게 고성방가를 하다가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죠. 경찰들은 둘을 분리해서 진술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신고자였기 때문에 저도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상간녀는 알아주는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본인 명의의 땅이나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만든 회사 중 한 곳에 이사로 취임해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명목상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죠. 상간녀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자 처음에 상간녀를 만났을 때 명품을 휘감고 있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상간녀는 그러다가 정말 생각 없이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진짜 내 발이라도 닦아줄 것처럼 저 자세를 취했다니까요. 나보고 예쁘다 예쁘다 노래를 부르고 매일 시중을 들어주니까 내가 좀 혹했던 거예요. 그래도 진짜로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저런 새끼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남자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예쁘다고 시중 들어준다고 유부남이랑 불륜을 덥석 저질러요? 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은 일단 오늘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하니까 그 불륜 관련해서는 따로 또 소송을 하시죠. 이렇게 상간녀의 말에는 화를 내고 딴지를 걸고 싶은 부분이 많았지만 일단 오늘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 남자가 나랑 만나다가 오늘 1박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 있어서 1박은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고 우리 가족 별장으로 가자고 했어요. 도착해서 저녁 먹고 들어갔는데 저 남자가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라면서 나랑 같이 있는 사진이랑 연락한 내용들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모두 퍼뜨려서 망신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래봤자 내가 저 남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기는 한데 불륜 사실이 다 알려져서 회사 직원들한테 망신당한 다음이면 명예훼손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를 협박했다고 했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기 싫으면 상간녀 명의의 집과 땅을 넘기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간도 크게 말이죠. 상간녀는 물론 거절하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재산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별장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조장을 했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무슨 일이라도 당할 것 같아 겁을 먹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핸드폰 하나를 숨겨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쨌든 회사에 이사직함이 있는 사람이라 핸드폰을 여러 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몰래 옷 속에 넣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시하려고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간 다음 반드시 와줄 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 언니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와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저 남자한테 무슨 일을 당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상간녀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모두 말하자 저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더 크게 염증을 느꼈고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저는 진술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휴, 정말 잘하는 짓이다 인간아. 협박도 모자라서 가더나? 당신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내가 불륜 증거 없는 줄 알고 나를 마음껏 무시했지?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당신은 이제 겁박에 감금 혐의까지 추가되어서 처벌받게 될 거야. 아휴, 돈 좀 얻어보려고 발버둥 친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은 벌금은 물론이고 위자료에 형까지 살아야 하게 생겼어. 난 당신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해봐.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당황하면서 절박하게 저에게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줘. 나도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야. 아, 진짜야. 우리 엄마가 악독한 사람이라 그래. 원래 당신도 벗겨 먹으려다가 실패해서 저 여자 벗겨 먹기로 한 거라니까. 내가 저 여자에 대해 말하니까 엄마가 다른 여자 말고 저 여자 꼬시라고 했어. 그 증거 모아서 협박하는 것도 엄마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감옥 가면 어떡해? 뭐? 시어머니가 당신이랑 한패라고? 아, 이게 다 시어머니랑 당신이 같이 짠 일이라는 말이야?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한 거야, 그럼? 그리고 나를 처음부터 돈으로 봤구나. 나를 뻗겨 먹으려고 했다고?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기함을 했어요. 이제서야 우리 친정의 사업이 기울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 태도가 싹 바뀌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고 소름이 끼쳤어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이 아닌 돈으로 봤던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사업이 기울어 돈이 없어지자 저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와 저희 친정을 벗겨먹으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상간녀에게 이런 함정을 파고 계획을 한 것을 보면 결혼까지 한 저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오싹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사업이 그때 망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예 안 그랬으면 제가 타깃이 되었을 테니까요. 전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어머니, 남편한테 전부 다 들었어요. 남편과 작당에서 저를 처음부터 속여 벗겨 먹을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기울었을 때 위로는커녕 아쉬워하면서 저를 하대하신 건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한 가족이 된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랬을지언정 네가 결국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뺏겨 먹을 게 있기라도 했냐? 에휴, 아버지 사업 망해서 거지가 되었으면 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어디 와서 당당하게 소리를 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남편한테 상간녀랑 바람 피우라고 했다면서요. 상간녀 재산 갈취하자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어머니는 남편이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절 아주 우습게 보신 거네요. 상간녀를 겁박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속여먹고 무시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제가 소송해서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자 제가 소송하겠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붙들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얘 잠깐 기다려라. 아니 나랑 우리 아들이 돈이 좀 급해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친정 사업이 망했다는데 너한테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우리가 알아서 해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소송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알겠지? 진정하고 일단은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저희 집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는 충분한데 무슨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그러고도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돈은 내가 좀 필요한 곳이 있어. 친구들이랑 취미로 카드를 좀 치는데 거기서 매번 내가 판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니 돈을 좀 치워보려고 한 거야. 판돈만 잘 불리면 얻은 돈 갚는 건 금방이라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또 망치로 맞은 것 같아서 순간 멈춰 섰어요. 아, 시어머니가 말하는 카드를 치는 건 노름판을 말하는 것 같았죠. 카드요? 어머니, 지금 노름판에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 돈이 필요해서 저랑 제 친정을 벗겨먹으려고 했고, 그게 실패해서 상간녀를 꼬셔서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돈을 좀 빌리려고 한 것뿐이라니까. 돈 다 빌린 다음에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신고리무늬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들이랑도 잘 좀 이야기 좀 나눠봐.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말없이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정말 이런 시궁창이 없었죠. 전 더 이상 시어머니나 남편과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소송을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를 모두 고소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그 뒤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 언니가 보내온 상간녀 소소장 봤어요. 솔직히 내가 항변을 하는 게 맞는데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위자료는 최고 금액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언니 남편이랑 불륜 저질러서 죄송해요. 언니 말대로 불륜인 줄 알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런 남자인 줄은 몰랐네요. 언니도 그 남자랑 잘 헤어지기를 바랄게요. 어떻게 해도 상간녀와 연락을 하는 건 불편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상간녀에게는 최고 금액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 소송은 빠르게 끝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건 소송건들은 지저분하게 이어졌죠. 여보 진짜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하고 소송이랑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건 이혼소송, 사기 미수 혐의 고소건 말고도 나랑 만났던 여자가 자기 협박이랑 감금,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나 이거 다 합치면 진짜 옥살이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날 좀 살려줘라. 어? 내 진짜 잘못했어.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미쳤어?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당신이 용서할 줄 알아?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미친 거지, 안 그래?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죗값을 모두 물어야 할 거야. 난 당신한테 위자료 한 푼, 양육비 한 푼도 양보해 줄 생각이 없어. 나한테 한 짓은 물론이고 당신이 지은 죄도 모두 갚도록 해야지. 나한테 도와달라면서 연락하는 짓 다시는 하지 마. 얘 며느라 그런 소리 말고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 잘못하면 둘 다 옥살이하게 생겼다니까.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돼. 제발 좀 도와줘. 앞으로는 우리가 너한테 껌뻑 죽고 다 잘할게. 알겠지? 미안하니까 도와줘라. 어머니, 제가 어머니 노름건에 대해서도 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조사하게 해서 신고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혐의 더 추가하고 싶으신 게 아니면 어머니도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간 저를 하대하고 무시해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참아왔어요. 이제 더 참을 이유는 없으니까 법대로 하시고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지지부진하고 진흙탕 같은 싸움이었지만 결국 제가 소송하고 고소한 건에 대해 승리를 하면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재산 분할도 높게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하게 된 날 어찌나 좋던지 그간 가슴에 얹혀있던 것들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전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친정의 사업이 기울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모두 의지할 수는 없어서 지금은 취업처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댁이라는 존재는 없지만 지금이 저에게 훨씬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사람이 양심을 포기하고 돌변하면서까지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분하기는 해요. 조금 더 사람을 잘 봤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을 잊고 앞으로 제 인생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살고 싶어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남편이라는 작자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못된 인간들의 잘못이니까요.